이제 앞에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끊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마저 오장다 하도록 할게요. 자, 6번째 섹션, 세포 밖으로의 분비. 앞에서 배운 시크리토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단백질들이 러프 ER, 골지, 엔도솜 또는 플라스마 멤브레인 이쪽 방향으로 단백질들이 이동한다는 것을 공부했었지.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세포 외부로의 분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나는 단백질 분비를 많이 하는 세포, 나는 분비되는 단백질, 러프 ER 베시클 타고 골지로 왔다가 또 베시클 타고 엔도솜 혹은 라이소솜으로 가거나 엔도솜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라이소솜으로 가거나 혹은 트랜스 골지에서 세크리토리 베시클, 밖으로 분비되는 베시클이죠. 얘를 타고 밖으로 분비되거나 플라스마 멤브레인, 세포막으로 분비되거나. 단백질의 특정 세포 내 소기관으로 보내는 태그, 시그널 시퀀스가 달려있지 않다면 세포 밖으로의 분비는 디폴트 패스웨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핵이 다 있고 얘는 ER로 가고 뭐 얘는 골지로 가고 얘는 뭐 라이소솜으로 가고 핵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얘는 다 밖으로 분비되는가? 아니죠. 그냥 세포질에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지. 이거는 지금 러프 ER에 달려있으니까 시크리토리 패스웨이니까 그죠? 시크리토리 패스웨이의 경우에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러프 ER 위에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결국 뭐 ER에 남아있든지 골지로 가든지 아니면 뭐 여기 다시 뭐 라이소솜으로 가든지 엔도솜으로 가든지 아니면 밖으로 분비되든지 그거 네 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세포질에 남아있는 거는 세포질에 있는 프리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세포질에 남아있지만 그래서 아무런 택이 없으면 혹시 이 궁극적인 목적지 아까 경부선하고 경부선의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중간인 뭐 대전이나 대구나 뭐 이런 데서 내리는 표가 아니면은 모두 다 에이 기왕 탔으니까 종점까지 가보자 하고 부산까지 가는 즉 택이 없으면은 특별한 스페시픽한 택이 없으면은 밖으로 분비되느냐. 자, 첫 번째 가능성 택이 없으면 세포 밖 분비 단백질이 될 가능성 어떻게 하면 될까? 이 KDER 이 ER로 돌아가는 retrieval tag을 잘라낸다.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 유전자 수준에서 DNA 시퀀스를 바꿔서 없애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KDER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 그랬더니 어땠을까? 택이 없으니까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구나. 이런 증거가 있는 거죠. 택이 없으면 디폴트 패스웨이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분비 단백질을 위한 혹시 택이 존재할 가능성? 분비 단백질을 위한 택이 있을까? 분비 단백질을 모두 관찰하니 모두 분비를 위한 짧은 택들을 가지고 있었네. 이 택들이 분비 중에서도 아마 constitutive secretion, 항상 분비되는 거죠.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편의점처럼 하루 종일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constitutive secretion이라고 그래요. constitutive, 발음이 힘든데 constitutive secretion을 위해서는 조그만 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역시 모호한 생명과학 1번이나 2번 중 어느 것만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constitutive secretion, 항상 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배우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항상 분비 constitutive secretion vs regulated secretion, 조절 분비.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하다. constitutive secretion은 24시간 a day, 7 days a week, 노상 계속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게 있을까? 장세포 intestinal 셀에 의한 무신, 점액의 주성분인 단백질. 여러분들 뭐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뭐 한 점 먹으면 느끼해져서 별로 많이는 안 먹는데 곱이라고 하는 게 여기 뮤신 성분으로 분비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계속 분비되죠. 계속 분비돼야 되기 때문에 노상 계속 분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는 쉬지 않고 항상 분비된다. 그죠?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시크리토리 베지클을 통해서 단백질이 분비되는 거죠. 얘가 편의점이냐고 비웃죠. 그죠? 요즘은 편의점도 하루에 24시간 안 하는데
regulated secretion, 조절 분비는 필요할 때마다 호르몬, 여기 리셉터에 뭐 라이간드가 와서 붙으면 뭐 호르몬일 수도 있고 기타 자극에 의해 조절되어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을 뜻한다. 자, 이자 췌장의 랑게란스 아일렛, 랑게란스 섬의 세포에 의한 인슐린 분비, 신경세포의 뉴로트랜스미터 분비 등이 regulated secretion의 예이다. example이다. 그죠? 자, 트랜스골지 네트워크. 시스골지 네트워크는 2열 쪽, 트랜스골지 네트워크는 세포막 쪽이죠. 세포막에 가까운 골지인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secretory vesicle, 분비소포가 생긴다. secretory vesicle이 생긴다. 앞에서 라이소조말 프로테인의 타겟팅 공부할 때 나도 클라트린이 잠시 출연했었지. 클라트린이에요. 3개의 헤비체인 3개하고 라이체인 4개로 이루어진 트리스켈리온 이렇게 3개의 다리로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형태의 단백질이에요. 클라트린은 인지질 이중막을 꼬집어 뜯어내어서 여기 트랜스 골지 막이 있는데 이 막에서 이렇게 싹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스크리토리 베지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 다른 색으로 그려야지, 파란색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꼬집어 뜯어내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단백질이 도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혹이 나면서 이게 밖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클라트린이 모여서 구형의 닭장 같은 그죠? 케이지, 그죠?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소포를 만드는, 베지클을 만드는 것을 물리적으로 도와준다. 그것은 뒤에 엔도사이토시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분비 단백질은 시크리토리 베지클에서 농축되고 프로세싱 된다. 이 안에 내용물을 농축시켜가지고 농도를 높이는 거죠. 시크리토리 베지클에서 농축되고 프로세싱 된다. 야, 시크리토리 베지클에 이제 클라트린에 의해서 밖으로 분비될 단백질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야, 우리 이제 밖으로 분비되는 거야? 한번 이제 이 처음에 이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딱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클라트린이 필요한데 일단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이 바깥에 이 페이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클라트린 단백질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한번 모양을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라이포점처럼 리피드 형태로 구형으로 잘 있을 테니까 단면은 이렇게 된 형태로 더 이상 필요 없을 테니까 이제 클라트린 단백질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얘들이 농축되면서 이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어야지 좀 더 이동하기가 편하고 그럴 테니까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컨덴세이션,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 안에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프로티올라이틱 클리비지, 어떠한 단백질들은 이렇게 분비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클리비지, 잘라지는 것을 통해서 최종 형태로 활성화된다. 단백질들 중 그런 거 많죠. 전구체는 굉장히 길이가 긴데, 그렇죠? 전구체의 일부분이 잘라지면 활성화되는 그런 단백질들 많죠. 잘라지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최종 형태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regulated secretion의 경우 플라스마 멤브레인 근처에서 이렇게 시크리토리 베지클이 분비소포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신호가 나오면 딱 이 멤브레인이 두 개가 퓨전되면서 이 안에 있던 단백질들이 밖으로 분비되는 거죠. 그죠? 적절한 세포 내 신호가 발생하면 세포막과 합쳐지면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regulated secretion 되는 베지클들은 크로모그레닌 B와 시크리토그레닌 1, 2죠. 2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베지클들은 regulated secretion 되고 이 단백질이 없으면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constitutive secretion 된다고 한다. 자, 그래서 regulatory secretion 되는 베지클들은 크로모그라닌 B와 시크리토그라닌 2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외워두세요. 지금 외우시지 마시고 시험 전날. 그 얘기는 다시 나중에 크로모그라닌 B와 시크리토그라닌 2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엑소사이토시스와 엔도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절에서 배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 분비를 통틀어서 엑소사이토시스 바깥쪽으로 갖는 뜻이죠.
엔도라는 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엔도. 그리고 엑소사이토시스와 반대로 세포 내부로 물질을 들여오는 엔도사이토시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자. 앞절에서 배운 대로 시크리션에 의해서 시크리토리 베지클이 플라즈마 멤브레인과 융합하면서 베지클 안의 내용 물질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세포막의 면적이 늘어나겠죠.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멤브레인이 계속 세포막과 퓨전하니까 세포막이 원래 이 정도의 길이였다면 여기 베지클이 와서 퓨전하면은 자, 이 퓨전하는 거죠. 퓨전하면은 이 베지클의 길이만큼 이렇게 멤브레인의 양이 늘어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세포막의 면적이 점점 늘어난다. 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커졌지? 엑소사이토시스만 계속하면 세포막의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ER과 골지의 면적은 왜 줄어들겠죠? 이 안에서 ER과 골지의 멤브레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만큼 줄어들어야지 베지클이 만들어지겠죠? ER과 골지의 면적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retrograde transport를 같이 해야 해. 세포막에서 골지나 ER 쪽으로 거꾸로 보내는 거. 동물 세포는 펩타이드나 단백질 호르몬, 점액 관련 단백질 뮤신, 젖의 성분 단백질 케이신, 카제인이나 케이신이라고 소화효소 등을 엑소사이토시스로 분비한다.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을 만드는 단백질과 효소를 엑소사이토시스로 세포 바깥으로 보내. 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세포 벽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터미놀로지를 공부해두면 좋은 게 polarized secretion, polarized 극성 분비. 분비인데 세포의 어느 한쪽 면만을 통해서 분비하는 거죠. 이쪽으로는 분비하는데 이쪽으로는 분비 안 하는 거. 나 에피텔리얼 셀 상피 세포는 세포막 구역별로 기능과 성질이 다르다. 각각 서로 다른 막 단백질이 붙어 있거나 박혀 있다는 거겠지. 자, 이게 에피텔리얼 셀이에요. 상피 세포. 에피컬 사이드 위쪽 정단면, 베소레트럴 사이드는 여기 조직.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창자를 이루는 조직의 에피텔리얼 셀이다 그러면은 이 창자 중간에 이제 곱창 안쪽 곱이 있는 쪽 그죠? 여기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쪽 그쵸? 이쪽 여기를 에이피컬 사이드라고 하고 이 상피 세포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여기 세포와 세포, 상피 세포와 상피 세포의 사이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결합 조직을 보는 요 나머지 여기 부위 여기 부위 베소레트럴 사이드라고 해요. 기저 측면. 에이피컬 사이드는 정단면은 세포 외부를 향한 면이야. 세포 외부죠. 여기는 여기 우리 몸 내부지만 여기 이제 음식물들이 지나가고 그러는 곳이니까 여기는 세포 내부예요. 세포 외부예요. 세포 외부를 향한 면이고 인테스티널 에피텔리얼 셀 장상피 세포의 경우 장 내부 창자 내부를 향한 쪽을 뜻해. 베소레트럴 사이드 기저 측면은 옆에 있는 같은 세포와 붙어 있는 쪽이야. 그렇죠? 옆에 있는 같은 세포 붙어 있는 쪽 그리고 밑에 여기 뭐 결합 조직과 붙어 있는 쪽까지 통틀어서 베소레트럴 사이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특정 세포막 부위로 단백질을 수송하는 것을 polarized secretion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 어댑터 프로테인 AP가 베지클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아까 클라트린 얘기했었죠. 클라트린 헤비체인 3개 그리고 라이트체인 3개로 이루어진 구조. 근데 이 빨갛게 그린 클라트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댑터 프로테인 혹은 어셈블리 프로테인 AP 어댑터 프로테인의 약자이기도 하고 어셈블리 프로테인의 약자이기도 해요. 얘는 4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에서 클라트린이 베지클 만드는 것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실 클라트린에 의해서 베지클이 생길 때 AP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댑터 프로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어댑터 프로테인이 붙느냐에 따라서 베지클이 갈 장소가 정해진다. 베지클이 어디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구로 갈지, 대전으로 갈지, 광주로 갈지, 목포로 갈지, 여수로 갈지, 춘천으로 갈지, 강릉으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정해진다는 거죠. 어떤 AP가 붙느냐에 따라서 베지클이 갈 장소가 정해진다. AP1의 한 종류인 AP1B, AP1, AP2도 있고 그렇겠죠. AP1B가 붙은 시크리토리 베지클은 베소레트럴 트랜스포트 사이드로 트랜스포트 된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에이피컬 쪽으로 가가지고 밖으로 분비될 것인지 아니면 베소레트럴 사이드 쪽으로 갈 것인지 이 어댑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갈 곳이 정해지게 된다.
자, 그리고 또 엑소사이틱 베지클이 움직일 때는 마이크로 튜브를 따라서 움직인다. 마이크로 튜브를 세포 골격을 아직 안 배웠죠. 세포 골격편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마이크로 튜브를 미세소관은 투블린 알파, 투블린 베타 다이머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포 내 골격이자 세포 내 고속도로이다. 트랜스포트 베지클이 반을 잘라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여기 라이네인 혹은 뭐 카이네이신 같은 모터 프로테인이 붙어서 베시클을 이 마이크로 튜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줘. 그래서 베시클이 아무데나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밑에 모터 프로테인, 다이네인 같은 모터 프로테인이 붙어서 이 마이크로 튜브 미세소관이 깔아놓은 세포 내 고속도로를 따라서만 이동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튜브를 억제하는 콜시친이라는 약물을 처리하면 마이크로 튜브들이 다 투블린으로 분해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없어지니까 베시클 움직임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칼슘 아이온의 순간적인 증가가 엑소사이토시스를 유발한다. 알지? 칼슘 아이온. 세포는 끊임없이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액티브 트랜스포트에서 세포 질 안에 칼슘 농도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포 밖으로 칼슘을 펌핑 아웃하기도 하고 ER 안에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칼슘 농도를 액티브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세포 질 내의 칼슘 아이온 농도를 굉장히 낮게 유지한다. 왜냐하면은 칼슘 아이온 농도의 순간적인 증가가 세포 내 엑소사이토시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신호 전달 편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뉴런의 뉴로트랜스미터 분비, 뉴로엔도크라인 셀의 호르몬 분비, 마스트 셀, 비만 세포라고 하죠. 히스타민 분비, 면역학에서 시간에서 배울 거예요. 칼슘 이것 등이 모두 다 칼슘 의존적인 엑소사이토시스로 일어나게 된다. T 림파구, T 림포사이트도 역시 칼슘 의존적인 엑소사이토시스를 한다. 무슨 히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 분비하겠죠. 시냅토태그민, 이 칼슘 의존적인 엑소사이토시스를 매개한다. 자, 엑소사이토시스 메커니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 뭐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설명을 한번 따라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지클, 엑소사이틱 베지클이죠. 이제 밖으로 분비되려고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에요. 여기로 접근하는 거죠. 자, 베지클에는 요 안에 타겟 밖으로 나갈 핑크색 단백질들이 있고 이 베지클에는 시냅토태그민이라는 노란 단백질, 시냅토브레빈이라는 파란색 단백질, 그리고 타겟 멤브레인에는 신텍신이라는 빨간색 단백질, 그리고 스냅25라는 초록색 단백질들이 있어요. 자, 칼슘 의존적인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칼슘 농도가 낮아요. 칼슘이 없는 거죠. 거의 없을 때는 시냅토태그민, 노란색 여기 보면 어디랑 결합하고 쉽게 생겼죠. 시냅토태그민이 인지질 이중층의 파스파티딜 이너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 자, 지질 부분에서 인지질 배웠죠. 포스포리피드. 그 중에서 인지질 머리 부분에 이노시톨이라는 육탄당이 붙으면 우리가 파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그랬죠. 근데 파스파티딜 이노시톨에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탄소와 이노시톨에 5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하나씩 더 붙으면 우리가 PIP2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4, 5, 4번 탄소하고 5번 탄소니까 4, 5 비스포스페이트 두 개가 비스죠, 비스. 포스페이트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ADP처럼 나란히 붙어 있으면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하고 하나의 분자에 서로 다른 탄소에 붙어 있으면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죠.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4, 5 비스포스페이트와 약하게 결합한다. 언제? 칼슘이 없을 때. 근데 드디어 칼슘이 왔어요. 칼슘이 딱 오게 되면은 칼슘이 여기 시냅토태그민의 노란 대가리 부분 여기에 결합해요. 칼슘이 시냅토태그민과 결합하게 되면은 시냅토태그민이 더 인지질 구조가 변하면서 인지질 이중층에 깊게 박히게 되고 시냅토브레빈 여기 파란색 시냅토브레빈이 스냅25와 신텍신이 서로 얽히면서 얘네들이 막 얽히면서 얘네들이 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좀 더 베지클이 멤브레인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엑소사이틱 베지클 이 베지클과 이 타겟 멤브레인 간의 퓨전, 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융합이 일어나면 이 안에 있던 단백질 컨텐츠들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베지클이 타겟 멤브레인과 융합하면서 베지클 안의 내용물이 세포 외부로 쏟아지는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된다. 위에 등장하는 시냅토브레빈, 시냅25, 신택신을 스네어 프로테인이라고 한다. 스네어 프로테인 이제 나올 거예요. 베지클에 있는 시냅토브레빈은 V-스네어, 베지클을 따서 V-스네어, 타겟 멤브레인에 있는 스냅25와 신택신은 타겟에 따서 T-스네어, T-스네어와 V-스네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스네어끼리의 결합에 의한 베지클과 타겟 멤브레인의 융합을 설명하는 가설이 스네어 하이파테시스이다. V-스네어, T-스네어, 이건 베지클이고 베지클, 이건 타겟 멤브레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물건들이 많죠, 주변에. 스네어 하이파테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스네어 하이파테시스에 의해서 베지클과 타겟 멤브레인의 스페시픽한 특이적 결합을 설명한다는 거죠. 앞에 이제 그림과 똑같은 거 안 넘겨봐도 돼요. 트랜스포트 베지클. 베지클에 V-스네어가 있고 타겟 멤브레인에 T-스네어가 있어요. 이 멤브레인이에요.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테더링 컴플렉스, 테더링.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 쓰면 친구 데이터 무제한 쓰는 친구한테 나 테더링 좀 걸게 와이파이 좀 열어줘 그러죠. 테더링. 다른 기기에 연결하는 걸 테더링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베지클이 타겟 멤브레인과 연결되는 것을 도와주는 컴플렉스, 테더링 컴플렉스예요. 테더링 컴플렉스. 일단 스네어들이 결합하기 전에 간을 보는, 붙을까 말까, 결합할까 말까 간을 보는 게 테더링 컴플렉스에서 일어나요. 테더링 컴플렉스. 그리고 엑소시스트 호몰로기 얘도 간을 보고 얘도 간을 본다. 그래서 타겟 멤브레인에 있는 테더링 컴플렉스와 엑소시스트 호몰로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렇게 마치 등산길에 돌멩이를 쌓아놓은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훅 늘어나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베지클하고 약간 약한 결합을 해서 얘가 하고 맞는 베지클인가 이제 간을 보는 거죠. 누가? 테더링 컴플렉스하고 엑소시스트 호몰로기. 간을 보는 후에 어떻게 되냐? 간을 봐서 맞는 것 같으면 어우야 너들 그렇게 좋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더링 컴플렉스하고 얘네들은 빠지고 베지클에 있는 V-스네어하고 타겟 멤브레인에 있는 T-스네어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어우야 니들 그렇게 좋니? 그리고 랩님이 랩이란 여기 빨간색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렌하고 비슷한 G 프로테인이죠. G 프로테인, GTP를 결합하는 프로테인. GTP의 가수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러한 단백질이죠. 이번엔 렌이었고 이번엔 랩이죠. 랩님이 GTP를 가수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네어끼리 결합을 촉진시킨다. 얘네들이 더 진하게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이 베지클이 멤브레인과 더 가까이 오게 돼서 이 베지클이 타겟 멤브레인과 퓨전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콘텐츠들이 밖으로 분비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랩은 다시 분비되어서 세포질로 나가서 다시 GTP로 바꿔 차고 와야 돼. 그렇죠? 여기 GEF가 있겠죠? 랩의 GEF. 랩의 GEF. 아까 렌의 GEF에 대해서 배웠었죠? 렌의 GEF. 그렇죠? 어디 있어요? 핵 안에 있었죠? 렌이 차고 있는 GDP를 GTP로 교환해 주는 거. 여기서는 랩이 차고 있는 GDP 이미 에너지가 방전됐으니까 얘를 다시 GTP로 바꿔 차야지만 얘가 활성화가 되겠죠. 자, 타겟 멤브레인의 물질 분비가 끝나면은 더 이상 이 두 스네어, 노란색 V-스네어와 빨간색 T-스네어가 결합할 필요가 없죠. 그때 얘네들이 출동한다. NSF, 스냅 프로테인. NSF와 스냅 프로테인이 이번엔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의 가수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V-스네어와 T-스네어를 분리한다. 노란색 V-스네어와 빨간색 타겟 스네어가 서로 분리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베지클이 완전히 결합해서 존재가 없어진다. 그리고 V-스네어는 다시 여기서 새로운 베지클을 만들어져가지고 원래 트랜스포트 베지클을 만들었던 기관에 막 트랜스 골지면 트랜스 골지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스네어 하이파테시스예요.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V-스네어하고 T-스네어가 스페시픽하게 결합하고
걔네들이 결합하기 전에 먼저 간을 본다. 중매 쓰기 전에 먼저 소개팅 요즘 모르겠는데 소개팅 시켜주기 전에 얘하고 소개시켜줘도 될까? 중간에 친구들이 간을 보는 프로세스가 예전에 있었는데 라떼 is horse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별 그런 것도 없죠. 그냥 요즘은 그냥 야 너 서로 뭐 누가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너 나랑 사귈래? 사귀자. 그래서 오늘부터 데이 원 그래서 뭐 카카오톡에 데이 원 이렇게 써놓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좀 올드 패션 예전 스타일이다. 예, 테더링 컴플렉스가 얘네들을 짝을 지워주기 전에 간을 본다. 간을 봐서 썸 타는 거죠, 그죠? 퓨전 될까 말까. 그러다가 맞을 것 같으면 B 스네어하고 T 스네어가 열렬하게 결합해서 타겟 멤브레인에 베지클을 융합시킨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막이 함입되어 만들어진 베지클을 통해 외부 분자들을 세포 내부로 유입시키는 방법이다. 세포 바깥쪽이에요. 이쪽이 세포 안쪽.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날 모양이네. 세포막이 점점 세포 안으로 접혀 들어가네. 엔도사이틱 베지클이 거의 생겼다. 누가 이 모가지만 딱 따줬으면 좋겠다. 모가지가 표준어래요. 아싸! 엔도사이틱 베지클 형성. 엔도사이틱 베지클은 대개 얼리 엔도좀하고 만나죠. 예, 그리고 뭐 얼리 엔도좀은 또한 뭐 여기 트랜스 골지에서 나온 여기 베지클하고도 만나지만 얼리 엔도좀 아직 성숙하기 전에 엔도좀, 라이소좀이 되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결국 라이소좀이 되는데 엔도사이틱 베지클과도 만나고 그리고 여기 트랜스 골지에서 온 여러 가지 라이소조말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 베지클하고도 만나죠. 대부분의 엔도사이틱 베지클은 얼리 엔도좀과 결합한다. 얼리 엔도좀이 나중에 여기 라이시스 엔자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트 베지클하고도 결합할 테니까.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지? 엑소사이토시스만 계속하면 세포막의 면적이 커지게 되고 ER과 골지의 인지질 이중층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막 증가분과 세포 내부 인지질 감소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엔도사이토시스나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가 뭐죠? 골지에서 다시 ER, 멤브레인에서 다시 골지에서 다시 ER로 들어가는 거, 베지클들이.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파고사이토시스와 피노사이토시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죠. 액체는 마시는 거고 고체는 먹는 거죠. 뭐 중간 죽은 마시는 거냐 먹는 거냐, 걸쭉한 스프는 마시는 거냐 먹는 거냐 좀 판단이 좀 모호하긴 한데 기준이 있어요. 어차피 세포 주변은 수용액이니까 물질이 녹은 수용액을 마시는 거라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겉보기에 크게 차이가 없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기준이 뭘까? 피노사이토시스와 파고사이토시스의 기준이 뭘까? 사람들이 기준을 정했어요. 열정수 만배로죠. 크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도입하는 것은 파고사이토시스고 0.5 마이크로 넘으니까 파고사이토시스다. 나 아메바나 옆에 집신벌레 같은 원생동물은 이와 같이 파고사이토시스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주된 방법이다. 아메바가 집신벌레 많이 잡아먹죠? 집신벌레 잡아먹는 것도 역시 파고사이토시스다. 우리 몸에도 뉴트로필과 마이크로파이지라는 두 종류의 파고사이틱 셀이 있다. 우리 두 세포가 인간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침입자를 파고사이토시스로 물리치지. 뉴트로필 그리고 마이크로페이지, 내식세포. 나도 평소에는 둥글둥글하지만 파고사이토시스 할 때는 마크로페이지 형아처럼 아메보이드 모양, 이런 모양을 아메보이드 모양이라고 해요. 아메바하고 비슷한 모양이다. 그래서 아메보이드 모양이라고 하죠. 뒤에다 오이드를 붙이면 몸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그랬죠. 자, 감염지대에 이 상처가 나가지고 안에 병균이 들어와서 많이 감염이 일어났어요.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났어요. 이거 뭐야? 백혈구인가?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깝을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 가수로 온 놈. 그래서 백혈구가 위족, 가짜발이죠. 가짜발. 위족을 쭉 내뿜어서 표면에 있는 리셉터, 초록색 리셉터로 이 박테리아 표면에 특정 분자를 이렇게 결합하죠.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난 요 소포를 우리가 파고솜이라고 해요. 어디로 갈까? 얘를 분해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early 엔도점과 결합하겠죠. early 엔도점과 결합하면은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리고 early 엔도점은 계속 골지에서 오는 여기 또 다른 가수분해가 효소를 가지고 있는 베시클들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수분해 요소가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레이트 엔도점에서 물론 여기서 또 다른 효소를 여기서 유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의 다 분해됐다. 머추얼 라이소점. 여기에서 파고사이토시스한 병균들을 다 엔도점의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로 분해한 그런 상태인 거죠. 파고사이토시스 알아봤고요. 피노사이토시스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클라스트린 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와 클라스트린 인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로 나눈다. 안녕, 자꾸 찔끔찔끔 나와서 미안한데 이제 클라스트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게요.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지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트랜스골지에서 시크리터리 베지클이 만들어질 때뿐 아니라 엔도사이틱 베지클을 만들 때도 내가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지 않은 엔도사이토시스도 있지. 위에 나와있죠? 클라스트린 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 클라스트린 의존적인 엔도사이토시스, 클라스트린 의존하지 않는 엔도사이토시스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클라스트린 의존적인 엔도사이토시스. 다른 말로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해요. 리셉터에 의해서 유발되는 엔도사이토시스는 모두 클라스트린 의존적으로 일어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손가락 가르치고 있죠? 여기 라이간드가 있죠? 둥둥 떠다니는 라이간드가 세포예요, 세포. 동그란 세포예요, 세포. 세포 같지 않지만 세포예요. 전체를 한번 볼게요. 세포죠, 그죠? 동그란 세포. 세포에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라이간드와 결합하는 초록색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이간드가 세포 표면의 리셉터에 붙으면은, 자, 세포막에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붙었다. 세포막으로 추격하자 하고 클라스트린이 세포질에 있다가 세포막 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딱 붙죠. 그러면서 점점 세포막을 꼬집어내서 이렇게 엔도사이틱 베지클이 형성되는 것을 도와준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베지네이션, 그죠? 안으로 함입되는 거죠. 이때 클라스트린뿐만 아니라 노란색 어댑터 프로테인 AP가 역시 도우미가 필요하다. 어떻게 되냐? 클라스트린과 AP가 모여서 베지클이 생기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나는 다이나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베지클의 목을 딴다. 완전히 구형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 다이나민이라는 여기 보라색 단백질이 있어요. 얘가 GTP에 공짜로 되는 건 없죠. G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점점 이 다이나민이 점점 작아지면 목이 똑 따지겠죠, 그죠? 베지클의 목을 딴다. 목이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GTP는 GDP와 포스페이트로 분해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코티드 베지클이라고 불러요.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뭘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클라스트린하고 AP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코팅이 되어 있죠. 아까 배웠듯이 한번 베지클이 구형으로 만들어지면 더 이상 클라스트린이나 AP가 필요 없죠. 얘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재활용되죠, 그죠? 코티드 베지클은 이제 필요 없으니 벗어버리자. 그렇죠? 코팅된 클라스트린과 AP를 벗어버렸어요. 자, 이제 나랑 퓨전할 준비가 되니 누구? early 엔도점, 중1짜리 early 엔도점과 결합한다. 엔도점과 합치면서 pH의 변화가 생겨 리셉터에서 떨어진다. 라이간드들이 리셉터에서 떨어지게 된다. pH의 변화가 생기면은 라이간드와 리셉터 안에 상호 친화도도 떨어져서 이 핑크색 라이간드들이 초록색 리셉터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요. 후에 레이트 엔도점의 엔자임을 받아들이면서 라이소점으로 변하고 라이간드는 되게 다이제스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리셉터는 나중에 다시 써야 되니까 재활용되기 위해서 멤브레인으로 가져가서 이 베지클이 다시 멤브레인과 퓨전해서 리셉터는 다시 세포 표면에 자리 잡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리셉터도 이 안에서 다이제스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짜증나는 생명과학 그때그때 다르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클라스트린이 코팅된 코티드 베지클은
클라스트린과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이루어진 격자로 둘러싸여 있다. 격자. 레티스를 만든다. 격자가 뭔지 궁금하면 밑에 그림을 보면 되죠. 납작한 평면의 클라스트린 레티스는 마치 벌집처럼 육각형 격자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클라스트린, 그죠? 여기 하나 있죠, 하나.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서 육각형 격자를 만들고, 납작한 평면은, 그리고 구형은 육각형만 가지고는 구형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축구공 모양 있죠, 축구공 모양. 자세히 보시면 육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죠. 엔도사이틱 베시클을 만들 때는 육각형 격자와 오각형 격자가 같이 쓰인다. 클라스트린 외에 클라스트린만 코팅되는 게 아니라 컵1, 컷 프로테인 1, 컵2로 코팅된 트랜스포트 베시클도 있다. 자, 클라스트린에 의해서, 클라스트린이죠, 빨간 거. 클라스트린에 의해서 코팅된 베시클들은, 클라스트린 커티드 베시클은 트랜스골지에서 엔도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엔도솜 방향으로의 트랜스포트를 담당한다. 자, 어떠한 코팅 프로테인이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클라스트린으로 코팅된 베시클은 어디서? 트랜스골지에서 엔도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엔도솜, 주로 엔도솜 쪽으로 가는 거다. 반면에 또 다른 코팅 프로테인이 있어요. 컵1, 컵1이 여기 보라색 컵1, 컵1이 커팅된 베시클은 ER에서 골지 왔다 갔다, 혹은 골지에서 골지 사이의 트랜스포트 베시클이다. 그 중에서 얘는, 여기 특별한 얘는 KDEL 시퀀스를 인지해서, 여기 KDEL 시퀀스, 잘 안 보이지만 핑크색 단백질이 KDEL 시퀀스를 가지고 있죠. KDEL 리셉터가 여기 연두색으로 있고, 그죠? 그 중에서 나는 단백질의 KDEL 시퀀스를 인지해서 골지에서 ER로 돌려보내는 베시클이다. ER 골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컵1. 컵2가 코팅된 베시클은 ER에서 골지 단일 방향으로, 그렇죠? 서울에서 대전으로만 단일 방향으로 전달되는 베시클이다. 다시 상행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컵2는 리셉터에 결합한 단백질 뿐만 아니라 리셉터에 결합하지 않은 수용성 단백질,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인티그랄 프로테인 등도 컵2 베시클에 의해서 ER에서 골지로 수송된다. 자, 그래서 어떠한 코팅 프로테인으로 코팅되느냐에 따라서 이 파란색 컵2는 ER에서 골지 한쪽 방향, 그렇죠? 컵1은 골지에서 다시 ER, 골지에서 골지. 그리고 빨간색 클라스트린은 트랜스골지, 트랜스골지죠? 멤브레인에 가까웠죠? 트랜스골지에서 세포막, 혹은 트랜스골지, 세포막 쪽에서 엔도존, 이런 쪽에 수송을 담당하는 게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엔도존 방향으로의 트랜스포트를 담당한 베시클들은 클라스트린에 의해서 코팅되어 있다. 그리고 클라스트린에 의한 코팅되어 있는 베시클만은 이렇게 격자를 보이고 구조가 잘 스타디가 되어 있지, 컵1하고 컵2에 의해서 코팅된 베시클들은 모양도 잘 안 밝혀져 있고 그다지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